자, 이제는 보물섬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에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탄력이 좋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요, 스페이스 X의 기업 공개 시점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생일이 있는 6월로 점 찍었다고 하죠. 이유도 정말 머스크스럽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요, 목성과 금성이 나란히 정렬하는 그런 시기라서 기운이 좋은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기업 공개 일정마저 이렇게 우주와 별의 흐름을 맞추고 있는 스페이스 X,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관련주 투자 포인트 궁금하거든요. 자, 이게 스페이스 X라는 게 이제 누구라도 다 알죠.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라는 거. 미국 기업인데, 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포인트는 스페이스의 상장과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개화, 그걸 좀 다뤄볼까 해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페이스 X의 상장 기대감. 제가 이영임 씨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흔히 집 주변에 대형 마트가 생기거나 네. 여기 생기면 집값이 어떻게 되죠? 집값이 보통은 큰 게 생기면 오르잖아요. 맞아요. 네. 무슨 세권, 뭐 특히나 이제 역세권이다, 어. 뭐 이런 얘기들이 붙게 되면서 이 주변 상권들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자, 스페이스 X의 상장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띠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스페이스 X가 자연스럽게 상장을 하니까 그동안 이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자체가 기술주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되지 못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근데 지금까지 그랬던 기업들이 스페이스 X의 상장으로부터 시작으로 사실 뒤에서 아직 상장되지 못했던 기업들도 상장 가능성을 비춰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 X를 포함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특징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자체가 국가적 프로젝트였어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제작부터 발사까지,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주관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장도 없었고 자연스럽게도 매출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게 우주항공 산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에서는 어떻게 됐냐? 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이 주관을 하게 됐죠.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제 무슨 상황이 됐냐? 이 국가에서 주권이 이 민간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민간의 비즈니스다. 자, 민간 비즈니스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무엇을 추구해요? 이익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우주항공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 X가 그동안 기업적인 활동을 무엇을 했냐? 우주항공 산업에 관련돼서. 자, 발사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발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발사를 하고 있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것을 성과를 이뤘고요. 재사용 로켓에 대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나 발사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발사대에서 발사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발사대로 다시 착륙시키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위성도 대량 발사를 하고 있다. 참고로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를 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주에다가 띄운 위성의 개수만 곧 있으면 10,000대가 된다라고 해요. 우와.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도 밀어주고 있죠. 자, 내년에 이제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안에 추가적으로 5,000개 이상을 발사시킬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정부도 밀어주고 기업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자, 우주항공을 본다면 사실 되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되게 네. 뭔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우주항공을 보게 되면 그냥 로켓 하나만 딱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주항공 산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겁니다. 하나가 빠지게 되면 사실상 우주항공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떤 게 있냐면 발사체, 그리고 아. 위성체,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소재나 부품, 지상 통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다양한 부품들이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것들을 기반으로 사실상 국가가 주도했던 시점에서는 검증과 연구 단계에 불과했어요. 자, 근데 스페이스 X의 상장으로부터 산업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산업들에 대한 시장 개화 기대감이 이렇게 수급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우주항공 산업의 개화만 중요한 것인가? 아니죠.
이 안에서 어떤 것이 포인트가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 X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스타링크거든요. 네. 스타링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스타링크요? 네. 위성 산업이요? 맞아요. 왜 위성을 왜 쏠까요? 왜 위성이요? 위성을 띄울까요? 우주에다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당하세요. 당당하죠. 맞아요. 모르는 거 당당한 거 나쁜 거 네. 아닙니다. 자, 우주에다가 이 위성을 띄우는 이유는 통신 때문에 그래요. 통신 때문에. 아, 통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비행기나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전화하실 수 있으셨어요? 전화가 안 됐죠. 네. 왜 안 네. 될까요? 통신이 거기까지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이런 안테나나 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상에서밖에 사용을 못 한다라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돌파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파를 하늘에 띄우고 하늘에서 받게 되는 게 스타링크의 역할인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이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를 시작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판 스타링크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스타링크도 스타링크지만 AI와 우주항공 이 관련이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원래는 몰랐는데 네. 이제부터 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알 것 같으시죠? 네, 네. 자, 느낌이 오시죠? 네. 자,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도 그냥 선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무언가를 통해서 전달받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한다면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뭐 로봇 시스템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테마들도 모두 무언가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전파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그 통신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로봇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 자율주행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건데 그 통신이 혹시라도 중간에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사실상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에서도 AI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AI가 우주항공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위성과 6G의 생태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판 스타링크를 정책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대표적인 나라들, 우리나라와 한국, 중국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자, 2030년까지 3,200억을 투자해서 위성 2기를 발사한다고 해요. 위성 2기 굉장히 뭔가 많아 보이죠? 네. 근데 아래를 보시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 민간으로 넘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위성의 기수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아마존과 합쳤을 때 위성의 개수가 이미 12,900대를 넘었고 이번 연도만 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도 개수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해요. 네. 중국은요, 지난해 말 위성 20만 기를 발사할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굉장히 많죠, 양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사실 위성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위성 개수를 발사를 계속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수혜를 받아갈 기업들이 많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차트도 같이 보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들겠죠. 저거 잡아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자, 물론 사도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유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를 볼게요.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차트입니다. 현재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볼 거예요. 안전한 길과 그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막대기. 자, 이 차트 안에 있는 노란색 선이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은요, 주식의 가격이 이 길로만 가야 돼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예요. 근데 이 길 하나만 있으면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신뢰도가 없잖아요. 네. 그 신뢰도를 결정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라는 얘기. 자, 이 안에서 이 막대기가 뜨는데 이 황금선 위로 올라탔다면 가격은 안전하게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황금선 위에서 어떻게든 좀 버텨주려고 해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은 알아요. 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안전하게 믿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주식의 가격은 20만 원대였어요. 20만 원대. 자, 그러더니 황금선이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이 신뢰도가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하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4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024년도 초에만 하더라도 주식의 가격이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무려 7배가 올라갔다. 7배가. 자,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11월 여러분들께 제가 생방송에서 공개를 시켜드렸던 보물지도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위에 잘 올라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황금선 위로. 자, 황금선 위로 올라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이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6,000원대였습니다. 6,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현재 2025년도 11월 달에 제가 보물지도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시점 1월 19일 날 19,400원까지 무려 3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우주항공에 관련돼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타점들을 잘 잡아드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세트랙 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서야 안착시켜주고 그 뒤로부터는 주식의 가격이 무려 3배 가까이 올라갔다. 이 종목도 제가 앞서 봤던 첫 번째 보물지도 뒤로 제가 12월 달에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때 당시 황금선 위에 안착했던 6만 원대부터 18만 4천 원대까지 3배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도 굉장히 많겠죠. 자,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황금선 교육과 이정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보물지도가 궁금하신 분들 소통 창구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은 더 이상 테마가 아니고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발사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원하는 목적지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와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방법을 잘 마련해 뒀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으로 들어오시면 우주항공주 관련주에 관한 조금 더 꼼꼼한 전략 포인트들 나가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하나의 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앞으로 로봇이 제 일자리를 대체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무서운 상상을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무섭다고 딱 멀리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의 관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많은 포인트들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점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자, 오늘은 로봇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 지금 사실상 로봇주에 대한 악재 아닌 악재로 표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두 번째, 혹시 매트 땡땡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예전 영화죠. 네, 뭐 매트 땡땡도 있고 터미 땡땡땡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네. 자, 나중에 먼 미래에 예. 한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인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로봇이 될 거다. 어. AI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뭐 로봇 중 하나의 악재 아닌 악재로 또 무서워요.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네. 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로봇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불가결한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로봇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된다라고 표출을 하기 전에는 사실 그러면 AI도 안 필요하다, 있으면 안 된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주가가 오르는데 왜 로봇이 오를까요? 그리고 또 AI가 사실 가장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AI에 대한 투자보다 로봇에 대한 투자가 더 크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더 큰지는 몰랐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AI가 좀 생각하면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로봇의 머리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 AI가 개발이 되면 그 네. AI를 탑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아, 네네. 이제 그 탑재가 로봇의 역할인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고, 자, 지금은 결국에는 AI에 대한 투자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물체를 만들어야 되는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성숙과 센서 배터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자, 이제부터는 기술 실험이 아닌 비용 절감의 수단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왜 비용 절감이 필요하냐? 대표적인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아기들은 줄어들었는데 이 인구들의 평균적인 이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뭐 AI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뭐 로봇, 우주항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만들어내려면 결국엔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근데 일할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로봇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이제부터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로봇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볼 겁니다. 로봇 기업 IPO 러시라는 거거든요. 자, IPO가 뭘까요, 이하영 씨? IPO는 기업 공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업 공개를 왜 할까요? 기업 공개 네.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네. 공개를 해야 상장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지금 이 IPO가 뭐냐면 이 사실 이제 주식을 우리가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이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업에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공개를 하는 단계예요. 네. 자,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단계인데, 자, 지금까지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해왔었다면, 자, 이제는 이 기술들을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만큼 준비를 해왔어요. 앞으로 로봇 산업이, 로봇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건데, 자, 여기에 우리도 끼어들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준비를 했어요? 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공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 현대차와 관련 있는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너믹스도 마찬가지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일례로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가총액,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회사 가치요? 네. 100조요. 맞아요? 참고로 현대차가 현재 시가총액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0조였습니다. 아, 그러면 200조. 150조에 달한다고요. 아, 이게 물론 이제 뭐 분석하는 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일 높게 나온 게 150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로봇 네. 기업의 가치도 그 이상 상상이 초월한다고 해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기술 검증이나 고객 확보, 매출 가시성,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회사를 공개를 하는 단계가 바로 IPO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로봇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로봇들이. 뭐 대표적으로 왼쪽에 있는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장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로봇들만이 중요할까? 그 로봇들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까지 하나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는 전반적으로 이 IPO에 대한 얘기, 이제부터는 연구실에만 있던 기업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이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들은 뭘 투자를 할까? AI에 대한 투자도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로봇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해요. 네.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지만 이미 앞서서 선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이죠. 자, 로봇이 활성화가 되면 대표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산업들, 물류 산업, 제조 산업, 서비스 산업 다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냐? 이미 일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모델이 많은데 일부 판매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 라인들을 단종을 시킨대요. 그 단종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던 공장 부품들을 다 어디로 넣어요? 로봇. 생산 라인, 로봇 공장으로 넘긴다 그래요. 그만큼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이 로봇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있죠. 네. 미국의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기업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고, 자, 우리나라 로봇 기업에게 200억을 투자한다라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AI 기업들,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그거겠죠. 지금 최근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게 현대차 노조에서 로봇을 네. 들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관련 이슈가 나오는 날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정말로 투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누가 힘을 밀어줘요? 정부. 맞아요. 정부의 대장이 힘을 밀어주기 시작을 하죠. 네. 어떻게 해요? 거대한 수레다. 거대한 수레이기 때문에 자, 이 로봇은 필수 불가결하다. 결국에는 언젠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국가의 노동력의 보험이라는 얘기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도 개발을 해야 되고 2차 전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출산, 고령화,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로봇의 투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로봇 산업은 아직 죽지 않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되어 있는 차트만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황금선 밑에 있는 주가는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의 척도는 황금선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황금선 위로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25만 원 선에서부터 최근 7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자, 로보티즈도 기존의 황금선 밑에 있다가 황금선 위로 올라타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우주항공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의 간단한 대장주들의 흐름을 봤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죠. 각 섹터별 대장주들은 이 황금선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장주들. 내가 큰 수익을 보고 싶어요. 자, 고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황금선 위로 딱 올라타는 순간을 캐치해야 된다는 게 오늘 차트 분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9월 달에 저희가 함께 공략을 했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보물 지도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 종목도 기존의 황금선 밑에 있다가 황금선 위로 올라왔고 다시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재료는 원격 조정하는 임무 로봇을 개발하면서 현재 포스코 공장에 납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통 창구에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만나고 왔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어제였죠. 이상원 가이드가 했던 말 중에 지수는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지만 막상 계좌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한 절반, 50% 정도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어떤 종목과 함께 할지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하시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입니다.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실까요? 여러분,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기회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다양하게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잠시 저희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요약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